1950년 겨울 동베를린 한스 밀러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 32. 우체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죠. 어느 날 아침 한스는 출근길에 나섰어요. 아내에게 저녁에 바라고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스는 우체국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처음엔 몸이 아픈 줄 알았죠. 하루가 지나도 안 오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하더래요. 기다려보세요. 곧 돌아올 겁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한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스를 보고 아내는 비명을 질렀어요. 머리가 백발로 변해 있었거든요. 겨우 석 달 만에요. 손은 계속 떨렸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어디 갔었어요? 한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벽에 귀가 있어. 그날 이후 한스는 집안에서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창문은 항상 커튼을 쳤고요. 라디오를 켜놓고 아내와 대화했어요. 아내가 물었죠. 왜 그러는 거예요? 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 정말이야. 이 한마디가 동독 전체를 40년간 지배하게 될 공포의 시작이었어요. 슈타지. 세계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감시 시스템. 아니,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종교였어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슈타지는 처음부터 거대한 조직이 아니었어요. 1950년 동독이 건국되고 만들어진 작은 정보기관이었죠. 직원도 몇백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불안해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서쪽에는 미국, 동쪽에는 소련. 동독은 그 경계선에 있었죠. 매일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갔어요. 1961년까지 300만 명이 동독을 떠났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했죠.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공격받는 건 아닐까?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바로 그 순간 정부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해지고 싶었으니까요.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 그게 전부였어요. 불안한 시대엔 사람들이 강한 누군가를 원하거든요. 그 누군가가 국가든 종교든 지도자든요. 슈타지는 그렇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직원이 1만 명이 됐고요. 1970년대엔 5만 명, 1980년대엔 9만 명. 그런데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예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슈타지 본부가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정식 요원이 9만 명. 여기까진 그냥 큰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비공식 협력자 명단을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계산해보세요. 동독 인구가 1600만 명이었어요. 60명 중 1명이 감시자였던 겁니다. 교실에 학생이 60명이면 그중 1명이 선생님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회사에 직원이 60명이면 그중 1명이 정보기관에 연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감시자가 될 수 있었고 누구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감시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감시했어요. 직장 동료는 서로를 기록했고 교회 신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분석해 보고했죠.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베를린에 마르틴이란 남자가 살았어요. 그에겐 울릭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20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술을 마셨어요. 결혼 이야기도 하고 아이 자랑도 하고 회사 불만도 털어놨죠. 우리 상사 정말 답답해. 요즘 정부 정책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서독이 부럽긴 해. 이런 이야기들을 20년간 나눴습니다. 1989년 11월 장벽이 무너졌어요. 마르틴은 슈타지 본부에 갔습니다. 자기 파일을 열람하려고요. 파일을 펼쳤어요. 20년간 목요일마다 나눈 대화가 전부 보고서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1975년 3월 12일 마르틴은 정부의 식량 배급 정책에 불만을 표시함. 1982년 9월 8일
마르틴은 서독 라디오를 들었다고 언급함. 보고자 이름을 봤습니다. 코드명 IM 프로이트, 실명 울리히 슈미트. 20년 친구가 20년간 자신을 감시했던 거예요. 마르틴은 그날 이후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2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시민성 쇼크. 마음이 멈춰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슈타지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려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아닙니다. 슈타지의 진짜 목적은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세속 종교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르크스 예언자.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은 성경처럼 취급됐어요. 모든 당원이 암송했고 해석하고 토론했습니다. 노동자 천국 약속된 땅. 언젠가 완벽한 평등 사회가 온다는 믿음. 이건 천국의 약속과 똑같았죠. 부르주아 악마. 자본가들은 타도해야 할 악의 상징이었어요. 당교회. 당에 가입하는 건 세례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원증은 신도증이었죠. 그렇다면 슈타지는 뭐였을까요? 슈타지는 이단신문관. 중세 가톨릭 교회에 이단신문관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찾아내고 심판하는 사람들. 슈타지가 정확히 그 역할을 했어요. 당신은 진정으로 당을 믿습니까? 당신의 마음속까지 사회주의자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행동만 감시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감시했습니다. 어떻게요? 슈타지는 여러 가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의식 1. 자기 비판 참회. 매주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 비판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 주 저는 사회주의 정신을 잊고 개인주의적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안의 부르주아 잔재를 반성합니다. 이거 교회에서 하는 참회와 똑같잖아요. 의식 2. 동료 고발 2단 심판.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보고해야 했어요. 안 하면 당신도 의심받았습니다. 옆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이건 이단을 알면서도 묵인했다와 같은 죄였죠. 의식 3. 충성 맹세 기도. 아침마다 국기에 경례하고 맹세했어요. 나는 조국과 당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게 기도 아닌가요? 의식 4. 감시 신의 전지전능함. 종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신은 모든 것을 본다. 슈타지가 만든 공포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국가는 모든 것을 본다. 벽 뒤에서 전화선 너머로 편지 봉투 안까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아니, 공포. 사람들은 진짜로 믿기 시작했거든요.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감시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국가가 직접 감시할 필요조차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신실한 신도가 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한스 밀러를 기억하시나요? 백발이 되어 돌아온 그 남자요. 한스가 사라진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문은 없었어요. 폭력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밤 11시에 불이 꺼졌어요. 식사는 정확히 하루 3번. 메뉴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신문은 매일 있었지만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왜 우체국에서 일합니까? 당신은 사회주의를 믿습니까? 당신 아내는 당을 지지합니까? 처음엔 대답했어요. 그냥 일자리니까요. 네, 믿습니다. 제 아내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 신문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한스는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질문의 의미조차 모르겠더래요. 석 달째 되는 날, 신문관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한스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신문관이 웃었어요. 좋아요.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한스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생각이 뭔지 모르게 됐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됐어요. 슈타지가 원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확신 없는 인간을 만드는 것. 확신이 없으면 저항할 수 없거든요. 의심만 가득한 사람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스는 신도가 됐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 국가만은 믿어야 하는 사람으로요. 1970년대가 되자 동독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위도 없었고 반대 운동도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에요. 동독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귀에는 벽이 없다. 벽에는 귀가 있다.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했어요. 식탁에서 나눈 대화가 다음날 직장 상사에게 보고될 수 있었으니까요. 전화는 더 위험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됐어요. 편지요? 우체국 직원이 봉투를 열어보고 다시 봉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접었습니다. 입을 다물수록 안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묵이 익숙해지자 사람들은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정치 이야기는 조심해야지. 원래 집 밖에서는 말 아껴야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감시가 없을 때 더 불안해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체크하지 않지? 국가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이건 마치 신도가 신의 관심을 갈구하는 것과 같았어요. 신이여, 저를 보고 계신가요? 감시 국가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묵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슈타지와 동독 정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열광을요. 매년 5월 1일 노동절 행사가 있었어요.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붉은 깃발을 흔들고 구호를 외쳤죠. 우리의 당 만세! 사회주의 조국 만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분, 10분, 15분. 박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멈추는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도 계속 쳤습니다. 한 노인은 손이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열광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난 괜찮아. 난 충성한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마. 국가는 이 열광을 보며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통치가 성공적이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텅 빈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1989년 여름, 동독 정부는 여전히 강력해 보였어요. 슈타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헝가리가 국경을 열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떠났습니다. 정부는 당황했어요. 이건 배신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40년간 노동자 천국을 약속했지만 서독은 더 잘 살았습니다. 당을 믿으라고 했지만 당 간부들은 특권을 누렸어요. 감시는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 대변인 귄터 샤보프스키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여행 자유화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샤보프스키는 제대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서류를 뒤적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즉시 지체 없이입니다. 이 말이 뉴스로 나갔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국경이 열린다고?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걸어갔어요. 10명, 100명, 1000명. 그들은 베를린 장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쏘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수비대 병사들도 더 이상 믿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장벽을 넘었습니다. 총소리는 없었어요. 그러자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장벽을 부쉈어요. 망치로, 손으로, 돌로. 40년간 선 장벽이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감시 국가의 종말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걸었고, 그 뒤를 다른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불안이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희망은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장벽이 무너진 뒤 사람들은 슈타지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서고가 있었어요. 1800만 명의 국민 파일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동독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말이죠. 몇몇 사람은 자기 파일이 2개, 3개씩 있었어요. 한 여성이 자기 파일을 열었습니다. 20년간의 기록이 나왔어요.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무슨 말 했는지. 보고자 이름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을, 20년을. 또 다른 남자는 자기 파일을 보고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을 국가전복위험인물로 분류해놨더래요. 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아버지를 팔아넘긴 겁니다. 한스 밀러도 본부에 갔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된 그가요. 자기 파일을 찾았어요. 1950년 그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한스 밀러, 우체국 직원. 우편물 검열 중 서독행 밀서 발견. 신고하지 않고 은폐 시도. 3개월간 재교육 필요. 한스는 그제야 기억했어요. 어느 날 한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서독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한스는 그 편지를 그냥 보냈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한 통의 편지. 그걸로 3개월을 잃었고 머리가 백발이 됐으며 40년을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한스는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대요. 그래도 나는 인간이었어. 슈타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불안한 시대엔 어느 나라든 비슷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벽에 귀가 있다는 말이 있었던 시절.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던 시절. 1987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이뤘고요. 그렇게 한번 감시의 시대를 끝내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겠죠. 만약 2024년에 다시 한번 비상체제가 선포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겨울밤 한 나라의 대통령이 TV에 나와 말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 앞에 군인들이 서고 헬기가 도시 위를 맴돌아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겠죠. 이게 지금 시대에?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장면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고 시민들이 군인들 앞에 서서 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킨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1980년을, 1987년을, 그리고 동독 시민들이 장벽 앞에서 걸어나갔던 그 밤을. 슈타지가 무너진 이유도 같았어요. 베를린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시는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태어난다. 국가가 감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침묵하는 순간 감시는 그 빈틈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믿기 시작하는 날, 함께 걷기 시작하는 날, 감시의 교단은 무너져요. 슈타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벽에 귀가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입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 컬트 썰이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